잘 벌고 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이주원. 김수민입니다. 네, 여러분 휴일을 또 한 번 쉬시고 다른 아침이 밝았습니다. 내일 마지막 장을 앞둔 만큼 오늘 또 다른 포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휴일이 또 마냥 반갑지는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시간 알차게 사용해 보시면서 내일 전에 우리 목요일을 또 알차게 보내보는 시간 보내보셔야겠습니다. 수민 씨, 네. 화요일에 제가 방송을 좀 보니까 네. 한글날 동안 좀 이쁜 말만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혹시 그렇게 보내셨나요? 또 한글날이다 보니까 이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서 음. 좀 표준어도 많이 사용을 해보고 외래어는 가능한 줄이고 영어도 사용을 안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하루를 보내봤는데 네. 뭔가 생각보다 조금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음. 우리가 평소에 표준어를 정말 사용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반성하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원 씨는 연휴 동안 뭐 하셨어요? 수민 씨처럼 이렇게 심오한 일은 하지 못했고 네. 제가 아시겠지만 운전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운전을 좀 하면서 드라이브도 하고 운전 연습을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꽤 심오한 시간이기도 한 것 같은데 네네. 얼마나 하셨어요, 운전? 2시간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서울에서 동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경치를 보질 네. 못했어요. 진짜요? 아무래도 초보 때는 약간 운전대 꼭 잡고 계속 열심히 운전만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운전대에 땀이 찰 정도로 제가 네.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2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수민 씨가 운전을 또 잘하잖아요. 그럼요. 수민 씨가 문득 생각이 나면서 내가 나중엔 수민 씨 이겨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한 수 또 가르쳐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운전이 어렵거나 이럴 때 계속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좀 느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어떻게 2시간 동안 좀 수련이 되신 것 같으세요? 좀 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이 네. 뭐든지 이렇게 안정성이 좀 보장이 돼야 주변을 볼 이렇게 좀 여유도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시장으로 끌고 와보자면 네.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안정감을 느껴야 주변도 돌아보고 좀 돈을 뺐다 넣었다 뭐 이런 것도 네. 조금은 여유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주원 씨 심오한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 정말 주원 씨가 말한 대로 나부터 중심이 잡히고 시장부터 중심이 잡혀야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굿모닝 인베스테이너도 오늘 시간 알차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국내 증시부터 미국 증시까지 우리 시장 뜨겁게 달궈주고 있는 핫 이슈부터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볼 수 있는 이야기들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국내 증시 브리핑 또 주원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전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각각 0.6%, 0.4%씩 하락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는 어쨌든 시장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시장이 반색하긴 했는데요. 이내 장기 시장금리 4% 돌파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동 불안이 유가를 재차 끌어올린 점도 물가 금리 수준에 대한 우려까지도 더해졌습니다. 개장 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기대를 밑돌면서 반도체에 대한 투심 또한 약해졌고 이는 매도세로 이어졌습니다. 간밤 SMCI가 3분기 GPU 10만 대 출하 소식에 급등하면서 엔비디아 등 AI 관련주들이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 약세로 국내 반도체 투심 회복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경절 연휴를 마치고 개장을 했는데 상하이 지수가 10% 이상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뒤로 갈수록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는 단연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보여주면서 시장 상방을 제한하는 모습 보여줬죠. 반면 코스닥은 헬스케어 2차 전지 강세에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들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2차 전지 투심 개선할 만한 요소들 속속들이 나와주면서 코스닥 지수 선방해줬습니다. 그나마 코스피에서는 건설업, 서비스업, 그리고 의약품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 경신하면서 시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죠. 금감원의 이 고려 아연 등 공개 매수 관련 종목에 소비자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리겠지만 한글날을 지나면서 우리 시장은 조금 쉬어갔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있었죠. 연준이 B컷을 단행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긴 했지만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만큼 연준의 시각 또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증시 알아봤다면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우리 미국 증시 어땠는지 알아봐야겠죠. 수민 씨, 미국 증시 어땠나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브리핑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3대 지수부터 볼 텐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1.03% 상승하면서 42,51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1% 오른 5,792.0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6% 상승하면서 18,291.6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강세 그리고 유가 하락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요하게 주목할 점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술주 강세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론 그리고 아마존까지 대형 기술주들이 각각 1% 이상씩 오르면서 지수를 이끌어줬는데요. 특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알파벳은 법무부가 독점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서 1.5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 유가 하락입니다. 중동 불안으로 급등했던 유가가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는 0.5% 하락한 배럴당 73.24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도 0.8% 내리면서 배럴당 76.58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한 9월 FOMC 의사록에서는 금리 인하 폭을 두고 위원들 간의 이견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0.25%포인트의 인하를 주장을 했지만 여러 위원들이 점진적인 경로를 지향을 했는데요. 여기에 최근에 나왔던 고용 보고서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경제 지표 발표로 이어질 텐데요. 10일에 예정되어 있는 CPI와 11일에 예상되어 있는 PPI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나오는 지표들이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본격적으로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뉴욕 증시 상황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국내 증시와 뉴욕 증시 조금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우리 시장 이끌어주는 핫 이슈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원 씨, 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핫 이슈가 기다리고 있나요? 방금 수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증시는 참 좋았네요. 그런데 네. 우리 시장에는 또 되게 슬픈 소식이 있어요. 되게 속상한 소식이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슬픈 소식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관련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좀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이 부분이 좀 시장의 기대감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죠. 저번 주 방송에서 이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녀왔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 연휴에는 좀 많이 좋지만은 않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투자자분들을 좀 공감하기도 하시나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기업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다고 하니까 사실 마음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이 지난해 동기보다 274.4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라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어서 실망감을 많이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수민 씨,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여줬을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HBM 분야도 그렇고 최근에 출시했던 갤럭시 신상도 그렇고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이미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부실한 성과에서는 HBM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는 HBM 5세대인 HBM3 이 8단과 12단 제품
부품을 엔비디아에게 납품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데요. 여기서 하이닉스에게 또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8단에 대한 공식 허가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12단이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에게는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능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의 입지가 이때만큼 위태로울 때가 없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의 태도 어땠을 것 같아요, 수미 씨? 제가 정말 전례 없는 상황이라서 알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또 사과문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와 함께 초유의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사과하는 부분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재도약할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어마어마한 입지로 우리 시장을 이끌어주고 우리에게 대장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이 방사선에 피폭된 직원의 사건과 함께 지금 고전을 피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대형 로펌 4곳을 함께 하면서 피폭이 부상이 아닌 질병이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했고, 노동자 측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방사선 피폭은 일회성의 사고일 뿐이고 이 명백한 부상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선진국의 면모다라고 하면 그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이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의 어떤 수준이나 복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삼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이제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조금은 좀 추운 핫이슈 저와 함께 알아보셨고요. 우리 수민 씨가 전달해줄 핫이슈 뭔가요? 네, 오늘 두 번째 핫이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핫이슈는 바로 테슬라인데요. 오늘의 핫이슈가 테슬라인 이유가 바로 로보택시 공개 임박 덕분입니다. 주원 씨, 네. 제가 살짝 스포를 했지만 최근 가장 이슈인 거 알고 계시나요? 네, 바로 오늘인가요? 로보택시가 또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이슈들 덕분에 테슬라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가 곧 무인 택시인 이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현지 시간 10일에 열릴 발표가 테슬라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유로 시장이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 주가가 한 달 사이 약 70%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가 상승들이 나타나는 요인이 이 테슬라가 준비 중인 로보택시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이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올해 초에 시장이 경쟁 심화되면서 중국 업체들이 부상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이유로 하락세를 겪었던 반면에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의 공개를 예고하면서 반등을 하게 됐습니다. 머스크가 이 로보택시를 사이버캡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면서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결합과도 같은 모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직접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원 씨는 이 테슬라에서 진행하게 될 완전 자율주행 좀 네. 믿음이 가는 것 같으신가요? 완전 자율주행, 완전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저는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고요. 네. 사실상 근데 주행하면서도 저희가 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믿어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FSD 2단계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에서는 조금씩 불안함을 없애가는 모습이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사고도 있었던 만큼 아직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발표가 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보택시의 상용화 시점이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문제와 안전 테스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주원 씨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테슬라 주식 매매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너무 단도직입적이라서 사실 조금 부담은 되지만 제가 돈이 있다면 아까 일론 머스크 씨가 살짝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내일쯤이면 이 사진 아니고 또 이렇게 인상 찌푸리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될까봐 좀 걱정은 되지만 네. 돈이 있다면 저는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이 불안감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로보택시가 발표되는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많은 기술적 장애물 그리고 규제 승인이 여전히 큰 도전 과제라면서 로보택시 상용화까지는 몇 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를 시장에 불어넣고 있다면서 이번 로보택시 이벤트가 즉각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잠시 뒤 LA에서 열릴 위 로봇 행사를 통해서 이 로보택시의 시제품과 미래 계획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가 향후 테슬라의 주가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핫이슈들을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와 미증시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던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시장 상황 눈여겨보시면서 중심을 잡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죠. 주원 씨,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가 항상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항상 우리 생활 속에 정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특별히 그 더욱더 와닿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할부와 바로 일시불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금액을 결제할 때 뭐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이런 거 살 때는 할부로 해야 하나 일시불로 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떤 방식이 더 경제적인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제가 할부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부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어떤 금액을 여러 달에 나누어서 소액으로 지출하는 걸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가장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샀을 때 거액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몇 달에 걸쳐서 소액으로 나눠서 내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할부라는 게 큰 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큰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할부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사용한 금액에 이자가 붙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우리 수민 씨가 잘 이야기해 줬는데요. 할부로 결제할 때 이자가 붙으면 실제로 내가 지출해야 될 금액보다 더 많이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고민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12개월 무이자 프로모션 같은 것들도 많아서 부담을 좀 줄일 수도 있지만 이자가 붙는 경우 내가 지출해야 될 금액보다 더 크다. 이 부분은 좀 치명적인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부라는 제도를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이자율과 할부 기간까지 꼼꼼히 따져본 다음 선택을 해야 할 텐데요. 이자율이 높게 되면 내가 지불해야 되는 실제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월에 결제하는 금액은 적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합산해 봤을 때는 경제적이지 못한 선택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할부 기간이 늘어나게 될수록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할부를 선택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할부 살펴봤다면 우리 일시불 봐야 되는데 네. 수민 씨 일시불만 하고 살고 싶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복잡한 거 싫죠. 맞아요. 복잡한 것도 싫은데 네. 내가 일시불로 낼 수 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아무래도 좀 큰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쵸.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맞아요. 큰 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100만 원을 한 번에 다 내는 걸 일시불이라고 하죠. 일시불의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추가 비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물건의 원래값만 지불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자가 걱정될 때는 일시불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일시불의 경우에는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좀 더 빨리 끝난다 이런 이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할부는 매달 계속해서 결제 내역을 받아봐야
봐야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시불은 한 번 결제하면 끝낼 수 있으니까 마음이 가볍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꺼번에 큰 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심리적 부담이 어쨌든 뭐 일시불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동 구매를 할 때는 또 할부를 많이 네.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다면 내가 이 현금을 또 언제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할부가 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자금이 내가 많다,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자 걱정이 없을 수 있는 일시불이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주원 씨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할부랑 일시불 중에 무조건적으로 어떤 것이 경제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재정 상황을 파악한 뒤에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할부는 말씀드렸듯이 현금 흐름을 관리하기가 좋을 수 있겠고요. 일시불은 추가 비용은 없지만 큰 돈을 한 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수민 씨가 중요한 이야기 해줬어요. 이 재정 상황을 잘 파악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습니다. 이자나 어쨌든 조건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이 부분 좀 피하지 말고 간과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상황과 함께 구매할 때 좀 똑똑하게 지혜롭게 소비해 보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일시불과 할부가 또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참고하는 경우에는 또 달라질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할부를 선택할 때도 큰 돈이니까 무조건 나는 할부를 해야겠다. 적은 돈이니까 일시불을 해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기보다는 프로모션이나 나의 상황들을 잘 고려하셔서 조금 더 경제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이대로 넘어가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공간 우리 수민 씨가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소개드리고 있는 공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소비 생활을 고려하고 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장 상황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장 개장 전부터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는 팍스 통신망 또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하실 수 있는 정보들 알차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내 시장 상황을 알기가 어렵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장 상황을 알고 있어야 또 투자도 해볼 수 있고 좀 더 상황을 둘러보는 여유도 가질 수 있는 만큼 아직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팍스 통신망 접속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저희가 소개해드릴 공간이 있어요. 유튜브에 팍스탁 세 글자 치고 들어가셔서 구독해 놓으시고 올라오는 영상 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잘하시고 몸이 좋으신 분들은 뭐 운동 관련 동영상들 많이 구독해 놨을 거고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는 거 많이 구독해 두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그 부분에서 확실히 특출나게 잘하는 부분 보여지더라고요. 저희 경제 상황에서도 좀 특출나지려면 이런 부분들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 지체하지 않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주사인 볼트 타임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출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쇼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많은 소비가 쇼핑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가 쇼핑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커지면서 잠시 오프라인이 좀 주춤했다가 17년도 이후 18년도부터는 오프라인이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바로 대한민국 쇼핑 트렌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하면 여러 가지가 좀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명품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식품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분야, 테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로 특정 지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야에서 저희가 소비를 하고 있죠. 쇼핑하면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수원에 생긴 이 스타필드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에 얼마만큼 쇼핑에 우리 한국인들이 관심이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타필드에 재난 문자가 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스타필드 신세계죠. 처음에 이제 개업을 할 때에는 MG를 좀 초점을 맞춘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을 했고요. 지금은 이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해서 50대에게는 좀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들이 입점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기성세대가 이 경제의 허리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 기성세대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브랜드가 계속해서 입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14년부터 모바일이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주면서 이 매장과 PC 온라인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7년도 이후에는 모바일이 오히려 좀 둔화되고 오프라인 하락세가 조금은 잡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셔도 알겠지만 PC 온라인 구매가 가장 적고요. 오히려 오프라인이 조금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PC 수요가 조금은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우리가 오프라인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실 모바일 퍼스트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모바일을 첫 번째로 두고 비즈니스 전략을 짜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정말 모바일 쇼핑이 가장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좀 자리를 했고요. 세대를 불문하고 누구나 좀 편하게 모바일로 쇼핑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PC 조금은 이용을 늦게까지 했었는데요. 지금은 저만 해도 혼자 들기 어렵거나 특별한 소재를 만져봐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해질 때는 굉장히 디자인을 많이 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경우에도 좀 일부러라도 모바일을 조금은 더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의 쇼핑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공감할 것 같은데요. 생수나 이런 것들은 제가 들고 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바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모바일에 대한 수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인들이 쇼핑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PC 쇼핑몰을 잘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결제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시겠지만 PC를 키면 어떻게 되죠? PC를 키고 제 핸드폰으로 인증 번호를 보내야 되고 아니면 인증서를 깔거나 아니면 카드를 등록해야 되거나 이런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만 어려웠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더욱더 어려웠겠죠. 중장년층에게는 이런 것들이 더 번거롭게 느껴졌을 텐데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 과정을 간편하게 바꾼 것이 바로 모바일 쇼핑몰은 수요를 좀 올리기 위해서 이 간편하게 과정을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쇼핑몰 사용자 수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다른 특징이 또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액 쇼핑이 많이 늘어났다인데요. 원래는 배송비가 얼마 이상 구매 시 배송비 3,500원, 얼마 이상 구매 시 3,500원이 삭감이 되는, 그런데 그 얼마 이상이 거의 10만 원 이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좀 무료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판단하게 되죠? 내가 잠깐 나가와서 사올 바에는 차라리 쇼핑몰에 시켜서 내일 아침에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어쨌든 그러면서 식료품, 화장품, 반려동물 용품 등이 일상적인 구매가 좀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의류, 전자제품 등 가끔 사용하는 상품도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소비자들은 더욱더 일상 속에서 이 쇼핑몰을 가깝게 찾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바로 소비자의 충동 구매가 될 수 있게끔 기업들이 전략을 짜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소비자가 충동 구매를 하는 것이 이 배송비에도 많이 좀 달려 있을 것 같고, 소액이면 소액일수록 더욱더 구매 횟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PC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서 오프라인 쇼핑몰이 잘 버티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뒤에는 편의점, 그리고 우리가 참 사랑하는 올리브영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 두 업체의 구매 비중과 이용 빈도는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인터넷 쇼핑몰만큼의 혜택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당장 필요한 것을 판다. 이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바일로 내일 아침에 받아볼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사야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눈에 보였을 때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에 이용을 많이 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언제까지나 모바일 쇼핑몰이 어쨌든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매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오프라인의 성장의 또 다른 동력은 리빙 시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구, 인테리어, 주방용품처럼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좀 만져보고 텍스처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경우에는 가끔 가서 사는 경우가 더 많죠.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인터넷으로만 보고 가구를 사거나 전자제품을 사는 경우가 약간은 좀 드뭅니다. 일단 직접 가서 직접 보고, 직접 누워도 보고, 직접 체험해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리빙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명품 브랜드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품을 사는 것만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따라오는 서비스도 내가 구매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명품 브랜드에 들어가서 받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모든 서비스, 직원들에게 받는 그 모든 서비스까지도 소비자는 구매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온라인 쇼핑몰이 따라가기에 아직까지는 조금 서비스 부분에서 좀 뒤처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온라인 쇼핑몰 하면 가장 인기가 많은 카테고리가 식료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1인 가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신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1인 가구에게는 더욱더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하물며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요즘 신선 식품들이 너무나 정말 신선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좀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는 이런 추세에서는 많이 찾아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이야기가 호재로 작용할 법한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BGF 리테일인데요. BGF는 우리가 정말 많이 이용하는 CU 아시죠? 그것을 운영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CU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수요가 생기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 BGF 리테일은 많은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CJ ENM입니다. 이름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CJ 오쇼핑, 쇼핑몰에 조금은 초점을 맞춘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우리가 집에서 쇼핑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쇼핑몰의 성장이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면 이 두 기업은 어쨌든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황 자체가 좀 좋은 업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쇼핑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좀 트렌드를 아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좀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민 씨한테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수민 씨 쇼핑 좋아하세요? 또 주원 씨가 앞에 말씀해 주셨듯이 식료품을 또 골라서 사는 걸 좋아하는데 또 앞서서 말해 주셨듯이 식료품이라는 게 우리 자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양이 조금 많이 소분되어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쇼핑을 더 많이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게 맞네요. 네. 정말 소액으로 갈수록 구매력은 좀 상승을 한다. 네. 이런 거에 좀 반증이 아닌가 싶네요. 네. 혹시 뭐 식료품 말고는 어떤 쇼핑을 많이 하세요? 명품 이런 거 좋아하세요? 명품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네. 또 말씀해 주셨듯이 오프라인에서 쇼핑하는 구매 경험들이 또 늘어나고 있고 네. 명품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보다 또 말 그대로 오프라인에 가서 서비스를 즐기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요즘에는 명품을 온라인으로 쇼핑할 수 있게 어플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기업들이 타개를 해나갈지 궁금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즘 유통 관련주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요즘 어떻게 유통 관련주에 좀 관심이 가요? 아, 그렇죠.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유통, 이렇게 적재해놓고 파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슈를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이 잘 된다고 하면 그 뒤에서 노력을 해주고 있는 게 또 유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통이라는 분야도 또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AI 봤을 때 전력 열심히 봤었죠. 그런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 볼 때는 유통을 봐야 되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수민 씨가 이제는 정말 생각을 넓혀가는 데에도 익숙해졌구나 싶을 정도로 네. 좀 많은 질문에 대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쇼핑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쇼핑몰 트렌드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주사인 볼트 타임은 조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경제 공부도 재밌게 우리 수민 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수민이 시간까지 채널 고정! 경제 공부도 재밌게 매일매일 새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민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제라는 게 어렵게만 느껴졌었다면 오늘 이 수민이 시간에 함께 재미있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수민이 시간이 뭔가 하니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단어들 들어는 봤었는데 사실 설명하려니까 어려웠던 경험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수민이 시간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주제는 제가 앞선 미증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있는 S&P 500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지수를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이 지수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제 생겨났는지 등에 대한 지식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주 지켜보고 있는 이 S&P 500이라는 지수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S&P 500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 500개를 모아둔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여기 S&P 500에 포함이 되는 기업일 텐데요. 쉽게 말해서 이 S&P 500 지수라는 것이 미국 경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수가 말 그대로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거나 내렸을 때 S&P 500 지수도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S&P 500 지수를 보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렇게 모아서 기업들을 가지고 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익숙하신 기업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주원 씨 지금 네. 바로 옆에서 보고 계신데 이 중에서 익숙한 기업들 많이 보이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 게 뭐 네. 월트 디즈니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네, 언급을 이쪽에 해드릴게요. 월트 디즈니 있고요, 코스트코 있고, 네. 그리고 코카콜라도 있고 좀 저희에게는 어쨌든 익숙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들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S&P 500이라는 지수 자체가 미국 기업 중에 500위권까지 딱 잘라서 지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S&P 500이 왜 중요한가? 이 부분도 저와 함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S&P 500이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미국의 경제를 대표하는 지표여서뿐만 아니라 이 전문가들이 참고하는 전 세계적인 지표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 지수가 움직일 때마다 투자자들이 미래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도 있겠고요. 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이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미국의 S&P 500 지수가 크게 오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좋은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S&P 500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미국 경제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적신호등을 켜는 상황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P 500이라는 게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다. 이런 키워드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S&P 500에서도 이 증시가 오른다 내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미국 경제 500위권까지의 기업들이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지표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S&P 500 지수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S&P 500 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수가 1957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미국에서 500개 기업의 주식을 모아서 지수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미국 경제 지표를 추적하는 중요한 결과값으로 이 S&P 500 지수가 기능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S&P 500 지수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경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제가 주원 씨, 지금 써있지만 S&P 500 지수가 언제 만들어졌다고 했죠? 너무 쉬운데요. 1957년이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써놓고 물어봐서 우리 주원 씨가 긴장하지 않고 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1957년에 처음 시작된 S&P 500 지수가 그때부터 미국 경제의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오면서 S&P 500 지수라는 게 단순히 미국 경제를 넘어서서 세계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수가 되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S&P 500 지수가 뭔지는 알겠다, 좀 감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S&P 500 지수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 이야기 빼놓지 않고 해볼 텐데요. 우리가 S&P 500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ETF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장 지수 펀드라는 건데요.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지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ETF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 그대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ETF라는 게 이 S&P 500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 보니까 투자에서도 용이성을 가져갈 수가 있을 텐데요. SPY나 VO 같은 주식들도 그렇고 타이거 S&P 500 같은 국내 상장 주식들도 그렇고 우리가 S&P 500 지수를 보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ETF에 투자했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된다. 이 점을 부각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S&P 500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우리가 이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500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500개에 동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저는 흔쾌히 이렇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 S&P 500이 또 유리한 지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한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이 S&P 500 지수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연평균 10%의 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연평균 10%의 수익이라는 게 정말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개별 종목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안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500개의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또 S&P 500 지수 그리고 장기 투자가 갖는 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경제가 낙폭과 하락폭을 반복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또 주원 씨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또 이 장기 투자의 장점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주원 씨 장기 투자 도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국내장에서는 조금 단타를 빨리 쳐서 수익화를 보고 나오자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뭐 미국 지수 같은 경우 아니면 미국장 같이 큰 규모의 장에서는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오랫동안 두고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볼 때 10년 정도 주기로 봤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사실 S&P 500 지수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매번 내포되어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갔을 때는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투자를 이어나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P 500과 경제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S&P 500 지수가 미국 경제의 거울처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주가 또한 오르면서 S&P 500 지수도 함께 상승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경제가 나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이익을 내지 못하게 되면 따라서 S&P 500 지수까지도 나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S&P 500 지수를 봤을 때 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이 경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 S&P 500 지수가 내렸다. S&P 500 지수가 올랐다, 상한가를 경신했다 이런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면 이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S&P 500의 미래 전망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 S&P 500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경제라는 게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 해당을 하는 만큼 이 기술 발전이나 인공지능 발전 같은 것들이 미래 산업에 해당이 되죠. 이런 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S&P 500 또한 우리 미래에도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S&P 500 지수는 말 그대로 500위까지 기업들을 나란히 배열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들을 가져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나 글로벌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도 이 S&P 500 지수가 어떻게 갈지는 모두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항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50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분산 투자를 하고 그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S&P 500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S&P 500이 미래에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항상 궁금해지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변동성이 유지가 될지 앞으로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수민이 시간과 함께 S&P 500 지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S&P 500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S&P 500이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지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오프닝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대표적인 지수들도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민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주원 씨는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오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좀 알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시간 관계상 내일 또 알찬 시간 준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